자원봉사자 교육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만나게 되는 아동 인권에 대해서 한번 교육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동이 특별히 학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징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모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었는데요. 부모님에 의해서 구타와 학대를 받게 되고 누나는 굶어 죽고 또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부모의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권리협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91년 11월에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 인권에는 크게 4가지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권리,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또 보호권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유기와 방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는데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에게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 범죄라는 이야기가 붙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신체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 가혹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신체로 가해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 유해한 물질로 또는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아동복지법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 머물다가 온 딸에게 화가 나서 욕설하고 폭행한 친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를 이야기하고요.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언어 폭력을 가한다거나 형제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왕따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6살 유치원생에게 3회에 걸쳐서 억지로 밥을 먹인 유치원 보육교사의 사례가 있었고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학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성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 성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기준이 좀 강합니다. 1년간 11세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친부가 있는데요. 20년간 위치 추적 그리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방임과 유기는 물리적 방임이 먼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행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행위,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또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12세, 14세 아동들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친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앞서 얘기한 신체나 정서, 방임, 성학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복적으로 학대가 가해지는 경우가 과반에 가깝게 일어나고 있고, 정서적인 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이 77%에 해당하는 사례가 저희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은 행위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게 되고요. 학대 행위자는 행위를 제지당하고 또 임시조치, 고소고발의 임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가 발생됐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대상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와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부모에 대한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또 부모 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먼저 112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상호 통보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경찰도 동행하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목격자나 이웃 등에 대한 관련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격리시키거나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발동이 되면 행위자를 퇴거시키거나 격리시키고 접근을 제한하고요. 친권이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네, 신고 의무자 직군에는 25개의 직군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의무자 관련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다거나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 기관에 즉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를 인지한 이후에 만약에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런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여러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보도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 파면, 해임, 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열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떤 징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학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에 상처나 핥히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또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대부분의 또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면밀히 연관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물이나 다리미 자국이 보인다 했을 때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상처에 대해서 보호자의 설명과 상처가 일치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서학대를 당했을 때는 귀가를 거부하거나 우울하거나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고요. 이 경우는 발견이 어려워서 아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임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거나 영양실조의 양상을 보이거나 몸에 머리나 빈대 등이 있을 경우에 방임을 의심할 수 있고요.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학대는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을 보일 때, 또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일 때, 또 잘 먹지 못하는 섭식 장애가 있을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을 때, 또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악몽 등을 꿀 때,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성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학대는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상담하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거나 씻기지 말고 그대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시고 캐묻는 식으로 유도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절차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보호자에게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 내용을 알리시면 안 되고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확보해 주시고요.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의 경우는 증거 보존을 위해서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시고요. 네, 신고할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아동을 대면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면할 수 있는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신속한 출동과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응급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은 지구대 경찰이 10분 이내에 우선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모를 경우에는 미상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 관련해서 Q&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할까요? 지구대의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복 전담 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했음을 학대 행위자나 가족에게 고지해야 될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적절한 행위이고요.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자 스스로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에게도 또는 학대 행위자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판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정 선고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명백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후로 알게 됐을 때 반드시 범인을 명확하게 지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나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보복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12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또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신속한 신고가 우선이고요.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 했을 때는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보호를 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조사 시에 어떤 협조가 필요할까요?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역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이나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신고자나 피해자가 2차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셨는데요. 우리들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주의사항과 감성을 가지고 봉사하실 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오늘 이 교육 내용을 통해서 인지해 주시고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셔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문이나 주민등록정보, 전화번호, 영상정보, 집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 이런 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네, 개인정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나 기호, 성향, 신념, 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정보, 통화, IP 주소, GPS 등의 통신 정보, 의료 기록과 같은 신체적인 정보, 또 교육 근로 자격과 같은 사회적인 정보, 개인 신용,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적 정보가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저희 기관에 제공해 주시는 순간 저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여러분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업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실무자는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정보 주체가 되시는 자원봉사 여러분들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본인과 자원봉사자가 만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네,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게 된 이후부터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여러 형태로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하셨다는 것을 소식지에 내기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관련 과정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파일화해서 관리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그런 여러 복지관의 처리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거나 활용을 하면 될까요? 먼저 처리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의 범위만 수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목적한 바에 의해서 최소의 정보만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목적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 이것을 보장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책임을 준수해서 정보 주체에게 신뢰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정보 주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동의 범위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요구가 있으시고요. 개인정보 처리를 난 그만하고 싶다 했을 때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구제받으실 권리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라는 것을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을 때
명시를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시고,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감 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는지, 정당의 당원이신지, 또 건강이나 유전에 대한 정보, 범죄 경력에 대한 정보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식별 정보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받게 됐을 경우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써주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리가 가능한데요. 법률이나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의 규칙 이런 것들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거의 이런 거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저희들이 받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들을 고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집을 하는 목적, 또 이용하는 목적, 또 수집하는 항목, 보유기간, 이용기간, 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활용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원봉사 신청서 뒷면을 보게 되면 수집할 또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나 이용의 기간에 대해서도 역시 또 동의 거부에 대해서 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수집받았을 경우에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저희 기관에게 이 신청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관 이외에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전산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3의 기관에 입력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자원봉사 포탈인 1365나 VMS와 같은 자원봉사 실적 처리 사이트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기관 이외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의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지체 없이 이것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보유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됐을 때 5일 이내에 이것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종결된 이후 5년까지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다시 재현되거나 회복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파쇄 또는 소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록물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아 없애거나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원히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단 한 건이라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서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수집 이용의 목적, 또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정보가 어떤 형태로 실적이 입력되고 있고, 또 내가 만약에 봉사활동을 종료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내 정보가 보관이 되고 있는지, 또 1365나 VMS와 같은 자원봉사 실적 입력 사이트에 어떻게 내 정보가 제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기관에 공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정보 주체가 이렇게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가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개인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봉사자 본인이 1365나 VMS 등 자신의 아이디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봉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종료하시고 나서 5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만약에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떼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파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365나 VMS 자신의 아이디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1365나 VMS로 본인의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외로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를 어떤 곳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5년 이전의 자료는 이미 정보가 파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365 VMS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인의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절차로 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보호받으셔야 할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개인정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개인이나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계신 할머니의 사진을 촬영해서 봉사 중인 상황을 지인들과 SNS로 공유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이 기쁜 상황을 지인들과 SNS로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확산이 너무나 쉬운 SNS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공유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에서 공유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 지역아동기관 아동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초등학생의 연락처를 통해서 해당 초등학생을 놀이터로 불러낸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만나는 개인과 가정의 연락처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봉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만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역 주민 또는 대상자의 연락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의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겠고요. 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호해야 할 우리 지역사회와 개인과 가정의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